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2025년 여름, 정말이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극단적인 날씨 이야기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랑 한국은 기록적인 폭우로 난리가 났었고, 또 북유럽이랑 일본은 뭐 살인적인 더비였잖아요. 심지어 샌프란시스코는 한여름인데도 추웠다고 하고요.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상기후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현상들 사이에 혹시 뭐 연결고리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그냥 덥거나 비가 많이 오는 걸 넘어서요. 예전에는 정말 수십 년, 아니 뭐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극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동시다발적이요? 네. 먼저 그 기록적인 폭우 사례부터 좀 볼까요? 네. 인도 히말라야 산간마을 얘기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다고 하니 네,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최소 4명이 숨지고 실종자도 1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한국 상황도 진짜 심상치 않았잖아요. 전남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mm, 충남 서산에서는 115mm. 이게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던데 각각 200년, 500년 빈도의 극한 호우라고요. 맞습니다. 5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비가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서태평양의 막대한 수증기가 대기의 강이라는 형태로 한반도에 유입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대기의 강이요? 그 용어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하늘에 강이 흐르는 것처럼 수증기가 좁은 통로를 따라서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인데요. 이게 사실 2022년 서울 강남 침수 때나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랑 좀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그때도 원인이 그거였군요. 네, 근데 올해는 특히 이례적으로 해수면 온도까지 높았어요. 그래서 수증기 양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로 분석됩니다. 복합적이네요. 중국 베이징이나 미국 뉴저지 뉴욕 홍수 피해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또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나면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까지 있었고요. 참, 한쪽에서는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야말로 불볕더위라니 이게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북극권에 있는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 섭씨 30도가 넘고 그래서 술록까지 폐사위기라는 뉴스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가 원래 여름에도 서늘한 곳 아니었나요? 맞아요.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다고 하니까요. 북극권의 폭염,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이게 북극권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일본도 엄청났죠? 네, 일본 효고현에서는 41.2도, 이건 뭐 관측사상 최고 기온이었고요. 유럽은 거의 대륙 전체가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 45도를 넘나들었다고요? 네,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 덩어리, 이른바 열돔이 유럽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꼭대기 전망대까지 폐쇄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도 이제 이런 폭염이 새로운 현실, 뉴노멀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한 4,5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4,500명이요. 정말 심각하네요. 자료들을 보다 보면 또 좀 특이한 현상들도 눈에 띄는데요. 페루에서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도시를 덮쳤다고 하고 제주도 해수욕장에는 그 열대성 해파리, 푸른 우산관 해파리인가요? 그게 엄청나게 나타나서 해수욕장이 통제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이상현상들도 있었죠. 근데 가장 좀 의아했던 건 역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폭염인데 여기는 7월 평균 기온이 15.2도에 불과하고 비는 평년에 8배나 왔다고요. 1982년 이후 가장 춥고 비 많은 여름이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어째 보면 이렇게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이 어떤 지형에서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현상 자체가요. 어쩌면 우리 지구 기후 시스템 전체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는 걸 넘어서 시스템 자체가 좀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쵸. 안정적인 패턴이 깨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기후변화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주택 매물 정보에
기후재난 위험도를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 네, 그게 시사하는 바가 끕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학군이나 교통 여건을 따지듯이 기후 위험도, 그러니까 홍수나 산불, 폭염 같은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가 집값이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정 지역의 자산 가치가 기후변화 때문에 하루아침에 급락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심각해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까지요. 네. 그리고 한 연구팀에서는 기후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그런 대규모 이주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억 명.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2025년 여름은 정말 전 세계가 이런 극한의 날씨로 몸살을 앓았던 시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가는 특이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그 극한 현상의 일상화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기후위험 평가 사례처럼 이제는 정말 우리 개인의 삶, 또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 만약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다시 설계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